를 내리기 위해서는 콘솔로 접속을 해야 되고요. 콘솔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먼저 송금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총 3개의 계정이 있는데 잔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잔고를 0번부터 0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방금 새로 만들어서 잔고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채굴 보상이 처음엔 어디로 들어가냐, 0번 계정으로 들어가죠. 0번, 1번, 2번이니까 0번으로 들어가서 0번하고 0번을 채굴하고 2번을 채굴하고 3번을 보내서 0번은 채굴자, 1번은 보낸 사람, 2번은 받는 사람으로 해서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거래를 일으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1번으로 해놓고 돈을 이렇게 돈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블록이 채굴돼서 채굴 보상이 32더가 아마 블록이 6개가 연결이 됐나봐요. 한 블록당 5이더니까 32더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보상이 들어오는 걸 이제 채굴자를 1번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보면은 1번, 1번 계정, 그러니까 두 번째 계정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계정 보면 똑같죠? 두 번째 계정으로 바뀐 것이에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으니까 얘가 현재 코인베이스, 얘가 채굴자고요. 채굴 보상을 받는 계정이고요. 채굴 보상을 받는 계정의 잔고를 먼저 보면은 0이에요. 첫 번째 건 30 있고요. 자, 그러면 채굴을 다시 해서 1번 계정에도 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굴 보상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채굴을 해서 보상을 받고 채굴을 멈춰서 오타가 나서 좀 늦게 멈췄는데 채굴이 많이 됐겠네요. 75만큼 들어왔습니다. 75만큼이면은 이제 블록의 5 곱하기 15만큼 15만큼이 더 올라갔겠네요. 블록이 15만큼, 아까 6이었는데 15만큼 더 올라가서 21번째 블록까지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블록이 아무 내용이 없는 장부가 빈 종이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용을 채우고 싶다, 즉 거래를 일으켜서 분산장부에 저장해야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거래가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를 한번 만들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첫 번째 계정, 두 번째 계정, 세 번째 계정이 있어. 자, 얘가 이제 채굴자로 바꿀 거고요.
채굴자를 째로 바꿀 거고요. 잠깐만요. 오타가 났습니다. 채굴자를 첫 번째 계정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먼저 계정을 언락 어카운트 풀어줘야 돼. 왜 풀어줘야 되냐? 비밀번호를 안 풀고서 보내버리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계좌를 선택해서 1번 계좌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2번 계좌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좌 비밀번호 입력해서 풀어줍니다. 네, 보내는 계좌만 다시 풀면 돼요. 자, 그리고 풀었으니까 이제 보낼 내용을 여기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낼 내용은 샌드 트랜잭션을 보내겠다. 거래를 일으키겠다. 근데 거래 내용을 보면은 from 누가 보내냐? 1번이 보낸다고 했어요. 1번이 to 누구한테? 2번한테. 얼마나 보내냐? 밸류 할 때 1 이더리움만큼 보내고 싶으면은 0, 18개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최소 단위가 웨이라는 단위가 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2웨이라는 걸 썼습니다. 써서 0이 18개를 안 붙여도 이렇게 단위 변환 언어 코딩을 해가지고 명령을 써서 단위 변환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안 보이네요. 됐어요. 이거는 가스는 그 장부에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가스.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가스라고 하는데 그 수수료가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더 많이 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얼만큼까지 가스를 이렇게 넣을 거냐. 이거는 블록 네트워크마다 그 네트워크에 가스 리밋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의 가스 리밋, 클레이튼이라면 클레이튼만의 가스 리밋이 정해져 있어서 그 최대 리밋 이상으로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스 리밋을 이렇게 잘 써놔야 최대 얼마까지 가스가 나간다 이게 돼요. 이거를 엄청 길게 잡으면은 나중에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 가스 프라이스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를 해서 나갑니다. 가스 프라이스를 높게 잡아도 아주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21만큼 수수료 같은데 가스 프라이스가 2예요. 그럼 21 곱하기 2만큼이 빠져나가요. 42만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트랜지션을 보내면 이렇게 트랜잭션 해시 같은 게 나옵니다. 뭐 그리고 보면은 이거 하나가 나와요. 펜딩에. 그리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스타트 하기 전에 잔고 한번 더 보고 갑시다. 1번 이만큼, 2번 이만큼, 3번 요만큼의 잔고가 있어요. 1번이 2번한테 1을 보냈으니까 얘가는 1 받으면 되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번째 계정은 1만큼 빠지고 수수료도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0번은 그 빠져나간 수수료랑 플러스 블록 채굴 보상만큼 얘가 가져갈 거예요. 블록 몇 번까지 채굴되는지 보상도 보려면 21번 블록이요. 예를 들어서 5개 채굴했다면 26이니까 6 곱하기 5인 32더리움만큼 더 들어가고 플러스 32더리움 플러스 트랜잭션 수수료만큼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트랜잭션이 펜딩 아직 채굴 전이니까 그 네트워크에 보내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블록이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연결 대기인 상태죠. 그래서 연결을 되려면은 블록이 연결돼야 채굴이 완료돼서 그 트랜잭션이 실행되게 돼요. 자, 실행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네, 0번, 1번, 2번 이렇게 있어요. 0번 이렇게 1만큼 있고 얘가 채굴자, 두 번째는 그 보내는 애, 세 번째가 받는 애예요. 제가 이땐 채굴자를 예로 들어서 얘가 보내고 얘가 채굴 수수료를 받으니까 얘가 수수료가 얘한테 빠져나갔다 얘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set either base를 해가지고 0번으로 다시 바꾸고 이제 얘로 다시 채굴 보상에 들어가게 해놓고 얘한테서 얘로 1 이더리움을 보내겠어요. 그럼 얘는 2 이더리움 될 거고요. 얘는 59에서 1 이더리움 플러스 수수료만큼 뺀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채굴 보상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이제 보냈고요. 샌드 트랜잭션에서 보냈죠. 그리고 마이닝을 한 다음에 다시 잔고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2만 1000에 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스 프라이스가 2였으니까 2만 1000 곱하기 2에서 4만 2000만큼의 가스가 이제 얘한테 채굴 보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갔냐면 얘가 얘한테 1 이더리움 보냈어요. 그럼 받는 1 이더리움은 그대로 받아요. 그럼 수수료는 누가 내냐? 1번이 내는 거예요. 보내는 애가 내는 거예요. 보내는 애가 수수료도 내고 보내는 1 이더리움도 있기 때문에 원래 60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을 빼서 원래 몇이었냐? 60 맞았나? 59였어요. 원래 59였는데 59에서 1을 뺐죠? 그러면 58이에요. 근데 42,000만큼이 얘한테 갔기 때문에 얘는 42,000이 있고 얘는 끝이 이렇게 58,000이 된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은 더하고 여기서 1을 더하면은 원래대로 되는 거겠죠? 한마디로 수수료는 누가 내냐? 트랜잭션을 보내려는 애가 이것처럼 내게 돼요. 트랜잭션을 보내는 애가 낸다는 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서비스에서 만약에 유저가 키를 관리해서 보낸다면 유저가 이더리움을 넣어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건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지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비스를 설계하면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겠죠? 지갑이 없는 사람은 지갑을 만들다가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해버린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지갑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서비스로 만들던지, 두 번째는 지갑을 만들어서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만약에 회사에서 내준다 하면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그러니까 뭐 거래할 때 뭐 이더리움에 있는 거를 퍼센트를 떼간 다음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트랜잭션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그 수수료를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수수료 거래소 같은 데는 더 많이 받고 실제 트랜잭션에 쓰는 수수료는 더 적죠. 그리고 또 실제로 거래소에서 할 때는 트랜잭션 한꺼번에 묶어보내요. 이것처럼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실행을 한꺼번에 보내버려가지고 실제 모든 사고 파는 거래가 있을 때 다 그걸 트랜잭션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디 그냥 중앙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저장해 놨다가 누군가가 인출할 때만 이렇게 계정을 발급해주고 그때 보내줍니다. 만약에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트랜잭션을 실제로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제 제 지갑 주소에 이더리움이 왔다 갔다 하겠죠. 거래할 때.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런 데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더리움 받는 건 언제냐? 출금 신청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출금 신청하면 아마 주소가 하나 나올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주소가 나올 건데 이제 그 주소로는 실제로 이렇게 트랜잭션을 보내서 이렇게 이더리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실제로 수수료가 발생. 물론 거래소에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이 동작을 일으켜주겠지만, 아무튼 이 요점은 뭐냐, 서비스를 거래소 말고 예를 들어 제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사용자한테 걷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서비스가 온전히 수수료를 다 부담하거나. 어, 아무튼 그래서 수수료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수수료는 이제 왜 필요하냐? 수수료를 이제 설명드리자면, 수수료는 연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무한 반복문 같은 걸 써가지고 서버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제 프로그램 아예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스크립트문 같은 게 가능해요. 근데 반복문이나 조건문 이런 게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런 가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스가 있으면은 반복문 같은 걸 무한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 있는데 제가 돈을 내면서 돌려야 돼서, 서버를 다운시키려면 제 돈 써서 다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반복문이 허용이 되면은 서버가 다운되겠죠. 프로그래밍에서 반복문이 빠지게 되면은 사실 거의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제 계산의 개념에, 프로그램을 계산할 때 그 계산량을 수수료로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토큰? 뭐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계약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자동 계약 관련해서는 다음 실습 때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은 잔고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어, 수수료를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가스 스테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수수료 가격을 직접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코드 보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가야 되는 건 이런 가스 개념이 있다. 그거랑 그 가스는 채굴자들이 가져가고, 수수료를 내는 건 트랜잭션을 보내는 애다. 트랜잭션을 보내는 애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고객들이 직접 하게 되면은 그 이탈률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트랜잭션을 다 묶어서 보내거나 그러니까 처리해서 보내준다. 때문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할 때는 수수료가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걸로 추가적으로 드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얘네가 수수료가, 가스 프라이스가 다 달라요. 이게 블록은 크기가 제한돼 있어요. 제한된 블록 안에서 그림판으로 설명 그려가면서 드릴게요. 설명 드릴게요. 자, 블록이 있어요. 블록이 있다고. 블록이 있는데 장부에도 글자를 다 채워넣으면 칸 있잖아요. 블록에도 트랜잭션이 들어가는데, 블록 처음에 제니스 블록 할 때 가스 리밋 이런 걸 썼어요. 그게 블록 사이즈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80이다 하는데 트랜잭션 하나당 연산량이 한 5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50 해가지고 16개가 차면은 그 다음 트랜잭션은 그 다음 블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에서 사용량이 폭주해가지고 트랜잭션이 많아요. 근데 블록은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블록이니까 무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채굴 속도도 그리고 있죠. 채굴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처리해 주냐? 수수료를 많이 낸 사람을 먼저 처리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트랜잭션이 쭉 있다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수수료를 많이 냈어요. 그러면 수수료 많이 낸 애를 블록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얘는 나중에 신청했는데 얘가 두 번째로 많이 냈다?
그럼 얘를 넣어줍니다.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는데 블록 사이즈를 넘어서 트랜지션 있을 땐 수수료를 더 많이 내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이 많은 특정 시점에는 이게 수수료가 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그래프를 그리면서 막 요동을 치거든요. 이 비트코인 가격처럼 수수료가 또 요동을 치고, 이 수수료 가격이라는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현금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수수료 가격 자체의 변동률 플러스 이더리움 가격 자체의 변동률 두 개가 합쳐져서 이 변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블록체인 장부에 이렇게 정보를 기록할 때 어떤 시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수수료가 엄청 올라갔을 때의 상황도 고려해 보면은 수수료가 갑자기 폭등을 했을 때는 서비스에서 나온 이득보다 수수료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많이 하는 서비스라면. 그래서 기획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어, 블록체인에 꼭 올릴 부분만 올려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야 돼요. 플러스 비용의 문제랑 시간의 문제가 있죠. 수수료 문제도 있고, 이런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랜지션 양의 정보에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다음 블록이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 그래서 시간을 빨리 하려면 수수료를 많이 쓰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할 때 블록체인 프로젝트예요 하면은 블록체인만 쓰냐? 그게 아니라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가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스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개발자들이랑 얘기해서 파악을 하고 이 트랜잭션을 꼭 블록체인에 올려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 가스나 속도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여기서 투명성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릴 때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뭐 해시 암호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줄여가지고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블록 안에 들어간 정보를 뭐 암호화하고 막 줄이고 이렇게 막 해서 올려요. 글자가 다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니까 글자를 해시 암호를 해가지고 특정 A 값이 들어가면 B가 무조건 나오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A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이 해시 암호 짧은 걸 가지고 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 위에는 해시 암호 짧은 것만 이렇게 기록되는 거. 복잡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어, 블록에 올릴 때 압축해서 압축 코드 같은 것만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중에 압축 코드가 변하면 이제 기존에 올렸던 자료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아무튼 블록체인 되게 좋은 거고 분산 장부도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수수료랑 시간 문제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고 항상 서비스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수료라는 것은 되게 보통 낮아요. 낮아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폭등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요동을 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막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되게 확 오른 시점에서 꼭 트랜지션을 보내야 된다 이러면은 음, 엄청 돈이 많이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트랜잭션이랑 가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제가 너무 시간이 길게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한마디로 가스는 수수료고 모든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는 수수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을 보내는 거는 블록이 채굴 해야지만 트랜잭션이 가기 때문에 채굴 시간도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랑 비용이 모두 걸리기 때문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블록체인 개발을 할 때는 이를 염두에 두고 중앙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쓰면 된다.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 나중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들어가거나 블록체인 시스템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스마트 컨트랙트랑 토큰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